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관련한 제도가 몇 가지 바뀌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꽤 싸게 분양된 아파트는 입주 후에, 즉 완공 후에 최대 5년 동안 집주인이 직접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규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분양가 심사를 하는 곳이 또 하나 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에서 하는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이때는 주변 시세와 최대한 앞으로는 좀 근접하게, 그동안은 너무 많이 깎았었는데요, 좀 근접하게 올리겠다고 하는 또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제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2월 22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이게 4차 재난지원금인데 지급 대상을 좀 넓히고 지급액도 좀 높이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좀 구체안이 나왔습니다. 예. 뭐 정확한 안도 아닌데 자꾸 전해드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또 들고 왔습니다. 어쨌든 4차 재난금을 주는 소상공인 기준은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종업원 10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요,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 연매출 4억 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예. 그런데 종업원이 많으면 더 힘든데 지원금 못 받는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지급 대상을 크게 넓힌 겁니다. 당시 3차 때 이렇게 4억 원 이하 5인 미만으로 하니까 280만 명 정도 해당이 됐거든요. 예. 만약에 10억 원 이하 10인 미만으로 높이면 한 수십만 명이 새로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3차 때는 100만 원씩 줬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주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때 3차 때를 보면은요, 집합 금지는 300만 원, 24만 명 정도 됐고요. 예. 제한은 82만 명한테 200만 원을 줬고요. 그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175만 명에서 1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더 넓게 더 두텁게 주자니까 일단 더 많이 주자. 요거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 집합 금지나 제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정부가 뭔가 제재를 가한 거니까 영업 형태에 대해서. 예. 근데 일반 업종은 그냥 다 줬거든요. 똑같이 100만 원씩. 그게 아니라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한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업종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문방구, 철물점 이런 곳이죠? 네. 근데 더 힘든 곳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일반 업종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똑같이 10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매출이 10% 줄어들면 100만 원. 30%는 150만 원, 50%는 200만 원 이런 정도로 한 차등 지급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2기 그러니까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25일 날 완료가 됩니다. 이게 매출 기반이잖아요. 예.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 이를 토대로 이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해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언제나 이제 차등 얘기가 나오면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할 때 과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 차등 지급을 놓고 불만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 많은 분한테 많이 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네. 도대체 누가 피해가 많은지 갈라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좀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으신 분들과 그조차도 없는 분들을 그럼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이 고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차등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나 이거 선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정액으로 지급하자라고 하는데 앞서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더 많이 줘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혹은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예. 좀 지급액을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뭐 인건비 많이 나가는 분이 손실은 많이 봤을 텐데 이분들 말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피해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들 말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이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수혜자한테는 50만 원, 신규 수혜자한테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관광버스 등 지입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등 무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도 50에서 한 10만 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이 소득 신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라는 예.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냥 물 밑에다 넣어두고 네. 아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 이거 좀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하던 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끌어올라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요즘 또 핫한 얘기 좀 안 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 이게 우리 돈으로는 이제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예. 국내 거래소에서 한 6,500만 원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시세로 따지면 한 5만 7천 달러 정도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음. 그 지난번에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거든요. 예. 여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애플 등 4곳에 불과한데요. 글로벌리 따지면 여기에 아람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 가운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기업이다라고 치면 예. 6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그 기업이 된 셈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 그렇게 올랐냐면요. 북미 지역에 이게 캐나다에서요.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가 18일 날 거래가 됐는데요. 거래가 개시된 지 1시간 만에 8천만 달러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거는 어. 계좌 안 트고도 네, 비트코인에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다는 간접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ETF를 사면 ETF를 판 기관들은 그 돈 가지고 가서 비트코인 사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한테 간접 네, 투자가 네, 되는 네. 거니까. 게다가 뭐 여러 가지 가장 오래된 뉴욕은행이라는 뉴욕 멜론은행도 이제 뭐 커스터디 사업이라는 걸 하기로 했고요. 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나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10.9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9천만 달러를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예.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했는데 자금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뭐 기관 매수 행진이나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한 매수세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무슨 실용 가치가 있느냐?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한다. 가격 변동성이 주요 자산의 5배에서 10배에 이른다. 이런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보라색 조개 껍데기지 이게 무슨 뭐에다 써요 이걸 이제 이런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제가 최근에 본 약간 예. 재밌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관점인데요. 이게 비트코인 투자가 최근에 투자 시장의 뭔가 트렌드인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요 테마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전기 많이 쓰니까 네, 맞습니다.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예.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관점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규제, 이 정부의 규제 위험은 여전히 최대의 위험 요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뭘 금지한다든가.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게 불편하겠죠 마음이. 새로운 화폐라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만든 화폐 그러면 안 쓴다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일 것이고 화폐가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저러다가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 또 큰일 날 텐데 하는 걱정도 할 것이고 그게 좀 걱정거리이긴 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얘기 하나 넘어가 보죠.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네. 직원 평균 연봉이 2억 원이 넘는 증권사도 생겼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아 이게 성과금 많이 나가서 그런 모양이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메리츠 증권이라고요. 예. 혹시 증권사 연봉 관련된 기사 나오면 언제나 등장하는 증권사가 이 메리츠 증권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정규로 받는 그 금액보다 예. 인센티브가 훨씬 더 많은 구조의 증권사입니다. 여기가 평균 연봉이요. 전년보다 29% 늘어난 2억 3,121만 원. 부럽습니다. 네, 29%밖에 안 늘어났는데 2억 3천만 원이면 원래 전년에도 많이 받았네요. 네, 원래 많이 예. 주는 회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직원이 869명이고요. 정규 직원이 542명이에요. 예. 그 계약직이란 얘기는 자신이 많이 영업을 따올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의 직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밖에도 KTB 투자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평균 연봉이 2억 원을 돌파했고요. 부국증권이라는 아주 작은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예. 인당으로 따지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들면 알만한 KB, 미래에셋, 삼성, 신한금융, 한국투자증권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가요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개인들한테서 나온 거죠. 거래 대금, 거래 수익, 매매 수수료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특히나 이제 증권사들의 주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용융자 거래. 여기서 그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냥 이자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지난해 신용융자 거래로 이자로만 벌어들인 수익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야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증권 거래를 시작하기도 하고 더 늘리기도 해서 당연한 결과일 텐데 올해도 그럴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개는 이제 이런 뉴스 들리면 며칠 이제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와서 술 사라, 뭐 밥 사라, 그런 경우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있었는데 요즘에는 만나서 뭘 저녁 먹고 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증권사도 그 뭐 먼저 대박을 맞았지만 예. 정부도 대박을 맞았습니다. 세금. 네, 예. 증권거래세가요 8조 7,500원에 이릅니다. 꽤 늘었군요.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김나은 씨가 질문 보내오셨어요. 경제 뉴스를 읽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인플레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하고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네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랑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랑 서로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요즘 들어서 돈 빌려 가려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좀 귀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신용이 제일 좋은 미국 정부가 돈 빌리려고 해도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야 이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이자율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발렌타인데이 다가오면 초콜릿 값 올라가고 어버이날 다가오면 카네이션 값 올라가는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돈 빌려서 투자를 미리 좀 해보려고 하는 수요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제 경기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게 될 테니 물가도 오르겠구나 하는 추측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랑 물가가 오르는 건 그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주식 시장은 좀 걱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는 게 경기가 좋다는 뜻이라면서 싫어하냐면 이게 요즘 그동안 주식 가격 올랐던 게 경기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워낙 이자율이 낮으니까 은행에 예금하려던 돈, 채권 사려던 돈 이런 돈들이 다 주식 시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이제 인기가 높아져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 이자율이 오르면 다시 이제 그 돈들이 은행에 예금하러 가고 채권 사러 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살짝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최근에 부동산 관련 제도가 몇 개 바뀐 게 있어요.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집주인이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분양가 심사를 해오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심사를 좀 덜 빡빡하게 그러니까 주변 시세와 근접하게 좀 비싸게 분양해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변화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하나하나 좀 여쭤보죠. 그 집주인 의무 거주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니까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가 그렇다는 건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지역에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는 전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3지 신도시를 분양하는 데는 전부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예. 이번에 2월 4일 날 변창흠 장관이 발표를 했던 서울에 32만 3천 가구 분양하는 지역도 공공이 진행하면 모두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요. 이전에는 322군데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진행하는 데는 물론이고 민간 택지는 322군데입니다. 322군데면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다라고 봐야죠. 네, 거의 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들 대부분이 다 분양가 상한제를 묶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거기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이제 운 좋게 분양받아서 입주하게 되는 분들은
처음에 입주할 때 본인이 직접 입주해서 5년간 의무 거주를 해라 이제 그런 규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이제 시세의 80% 이하일 경우에는 3년이었거든요. 예. 근데 특히 과일지구로 정면적 지난 19일부터 이제 시행인데요. 여기는 5년입니다. 이런 5년. 예. 권 2년, 교수님. 3년이 5년 된 겁니다. 예.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전화 받으시는 상황이 조금 괜찮으신 상황이십니까? 가끔 목소리가 네. 끊겨서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저도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만 잘 들리면 되겠네요. 네. 예. 그게 취지라고 하면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거주할 뿐 실거주자가 분양받으세요라는 뜻이지. 그렇죠. 네. 분양받아서 세놓고 할 분은 무주택자라도 그렇게 분양받지는 마십시오라는 의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면 분양받는 목적이 거주 목적 아니냐. 예. 그러면 당연히 거주를 해라는 얘기고요. 또 분양권을 전매 금지하듯이 분양받은 다음에도 5년 동안 또는 뭐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하지 말고 예. 실제 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수요자 중에서도 마침 이제 잔금 치를 돈이 없거나 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전세를 주고 기다리면서 몇 년간 전세를 주다가 그 몇 년 동안 돈을 좀 더 모아서 네. 이제 전세 내보낼 돈을 모은 후에 들어가서 이제 내 집처럼 오래 살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지금 현재 제한돼 있잖아요. 40% 이하로. 예. 9억 원 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할 때 뭐 9억 전후나 그 이상 되는데요. 이렇게 자금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분양을 받고 전세를 놨다가 나중에 밀고 들어가는 형태라 또는 융자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아예 분양 받을 때. 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전세금 높은 곳에 가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신규 분양을 받을 때에는 대출 제한에 그 자금 여력이 없으면은 예. 신규 분양 받고 나서도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분양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그러면 돈이 얼마가 현금으로 있어야 이제는 가능한 겁니까? 대출이 4억 원까지는 되나요? 40%? 4억 원까지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득도 또 보거든요. DTI라고 데프트 인컴이라고 소득도 보고 소득에 예. 대비해서 안 주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LTV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을 40%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도 거기에 쫓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임대를 놓을 경우를 대비해서 반공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10억짜리라면 한 3억 한 5, 6천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이 좀 있는 분들만 이제 새로 분양되는 싸게 분양되는 아파트도 네. 청약가 좀 높아서 잘 분양받는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네. 혹시 이게 전월세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나요? 이런 변화가? 국토부에서는 뭐 영향이 없다고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 시장에 신규 물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중고 아파트만 거래가 되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전월세 시장에만 영향이 아니고요. 매매 시장에도 사실은 영향이 줍니다. 그러니까 신규 물량에 대한 매매 물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정부는 전세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 전세 물량이 다시 또 시중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만 입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 수도권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건 뭐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전월세를 못 듣게 하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면 분명히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의무화 거주하게 되면 매물이 안 나오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수급이 빡빡해질 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신규 물량, 불량 물량이죠. 신규 아파트가 안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는 바람에 매물이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 1월만 해도 그 가락동 시형 아파트 재건축 안에 헬로우 시티라고 있거든요. 예, 헬리오시티. 이게 10,000가구 예. 정도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없어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또 하나 있어서 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분양가 네. 심사를 하는 곳이 HUG, 그러니까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분양 가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 분양 가격에 대해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할 때 보증해주는 보증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분양 가격으로 둔갑되듯이 규제해 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높은 분양가 받다 보면 미분양 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라는 취지였을 텐데 그렇죠. 네. 이제는 높은 분양가를 좀 받더라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이쪽 기관에서는 그런 규제 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보다는 이제 시세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과 충돌이 생기고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과 충돌이 생겼는데 이걸 조금 더 현실화시키겠다고 해서 내부 규정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로 어떻게 보면은 시세는 뭐 한 5천만 원, 3.3제곱미터 5천만 원 가는데 예.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한 4천만 원 정도 보증해주겠다고 내놓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분양 가격으로 인정하고 4천만 원 이상 분양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겼는데 일부 단지의 물량은 작은데 이걸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네. 분양받은 사람만 로또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현실화시켜서 시세에 가깝게 그 규정을 바꿔서 분양 승인을 좀 높이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그 제도로 분양가를 억눌렀던 것은 네. 분양가를 좀 눌러야지 싼 분양가가 생기고 싼 분양가의 아파트가 앞으로 나온다는 희망이 있어야 다들 집 사러 달려가는 행렬을 좀 멈출 것 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좀 달라진 건 아닌데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든지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수단은 좀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로또 분양을 없애는 것도 있고요. 예. 허그가 내놓는 분양 승인 보증 가격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 가격 심사 가격과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서초구 모 아파트 하나가 허그가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보증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이 4,8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평당. 예. 네. 3.3제곱미터당. 예. 그런데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건 그보다 훨씬 높은 한 800 정도가 더 높은 5,500, 60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HUG 허그가 심사한 것보다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네, 이게 이제 토지 가격에 토지비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면밀히 따진 가격이 알겠습니다. 그보다 높다 보니까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낮지 않느냐. 예. 근데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사실은 분양 가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수분양자들에게 보증해주는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제 좀 낮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일화가 되겠군요.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예,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